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따로 살면 안 돼? 딸방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4년간 오직 가족을 위해 해외를 돌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은 그날, 저는 이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닌 숨막히는 불청객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집안일을 도와도 돌아오는 건 아내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평생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살아온 끝에 결국 제 집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62살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2 이현호입니다. 1년 전 퇴직하던 날, 저는 그날의 공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4년을 다닌 회사의 문을 영원히 닫고 나온 날이었으니까요. 무역회사에 입사한 게 27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패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해외 거래처 문화도 낯설었지만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악착같이 세상과 부딪혔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후배들이 저를 보며 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더군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퇴직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군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아침 일찍 요가를 나갔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의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34년 동안 이어온 출근 전쟁이 오늘로 끝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놨더군요.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후배들의 진심 어린 악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건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짐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해외 출장 때 모아둔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베트남, 중국, 미국 낯선 나라에서 악수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죠. 문득 해외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며 외로움을 삼키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혼자 호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보며 외롭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 한마디면 외로움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텼던 걸까? 34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정체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매일 수십 통씩 오던 거래처 전화와 이메일 알림이 멈추자 세상에서 저만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국민연금, 아파트 한 채, 저축 4억. 이 정도면 나름 준비된 노후 아닌가. 남들처럼 빚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굶어 죽을 걱정도 없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상사 눈치 볼 일도 짐 꾸릴 일도 없다. 아내와 산책하고 여행 다니고 저녁 식탁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지. 노을 지는 창밖을 보며 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고. 34년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다고요. 집에 들어서니 현관은 썰렁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없는 빈집. 퇴직 첫날인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왠지 모를 서운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국이 있으니까 데워 먹고 팝솥에 밥 있어.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쪽지만 바라봤습니다. 늦어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냉장고를 열어 국을 꺼내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퇴직날 저녁 혼자 데운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앞으로 제 일상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낯선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부터는 달라지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의 정막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긴 갈등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저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낯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4년의 세월이 만든 몸의 기억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출근할 필요 없는 첫 아침, 저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찾으려다 멈칫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평생을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시간을 소유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가복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려던 아내가 저를 힐긋 보더니 툭 내뱉더군요. 당신 퇴직하니까 좋아? 아침부터 참 여유 있어 보이네. 할 일 없으면 운동이라도 다니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도 좀 알아봐요.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은퇴 후 무료할까봐 그러는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고 귀찮다는 투명한 경고였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라 거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체 모를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34년을 밖에서 굴렀던 사람인데 쉰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나름 뿌듯한 마음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운동을 마친 아내가 돌아와 집안을 휘 둘러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청소한 거야? 청소기 돌린 거 맞아? 여기 구석에 머리카락이 그대로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기를 꺼내 묵묵히 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날아왔습니다. 화장실 쓰고 변기 커버 좀 내려놔. 당신 혼자 쓰는 공간 아니잖아. 설거지했으면 싱크대 물기를 닦아야지. 당신은 다 좋은데 마무리가 항상 안 돼. 그날부터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타박과 잔소리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퇴직 후 처음으로 갖는 네 식구가 다 모인 저녁 식사라 내심 설렜습니다. 30년 넘게 가장으로서 자식들 학원비에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휘어지게 벌어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온도는 싸늘했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남자친구 있어? 분위기를 풀어보려 건넨 질문에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뭘 그런 걸 물어봐? 당황스럽게.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져서 아들 정민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이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더라. 네. 그냥 그래요. 정민이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줬지만 딱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저의 34년 근속을, 저의 퇴직을 인정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오가는 대화는 저를 제외한 채 그들만의 언어로 겉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 홀로 남은 제게 아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있었어? 불편하게 하지 마. 애들 다 자기 생활이 있는 거야. 며칠 뒤 주말 아침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쇼핑하고 올게. 어디로 가는데? 나도 같이 갈까?
오랜만에 같이 바람이나 쐬자. 당신이랑? 아, 됐어. 친구랑 다녀올 거야. 아내는 쇼핑백을 챙기면서도 단 한 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고 정민이도 수정이도 각자의 약속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 없으니 당연한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으며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을이 지고 나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올까? 하지만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냥 어색한 누군가. 아무도 없는 거실, 켜진 TV의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밤. 그날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성이 사실은 나를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솔직하고도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저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게 굴러가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요가를 다녀오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근사한 밥을 먹고 가끔은 브런치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수다를 떨다 들어왔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짧은 여행도 다녀오더군요. 그 완벽한 일상의 틈새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의도적으로 배제한 자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여행 간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애들이랑 같이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아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애들 바빠. 회사도 가야 하는데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시간이 같은 줄 알아? 당신 심심하면 친구도 만나고 운동이라도 해. 아직 젊은데 배 나오는 거 관리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SNS에 올린 여행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한 모습, 맛있는 음식 앞에서 신난 표정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가족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내와 수정이 그리고 정민이 셋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었습니다. 저녁 메뉴 정하는 이야기, 누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야기, 시시콜콜한 농담들. 저는 분명 이 집의 가장인데 실제로는 이 가족의 가장 바깥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밖으로만 돌았던 대가가 결국 이거였나. 집안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 그 서글픔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만히 아내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아내도 분명 자기만의 숨 쉴 구멍이 필요했겠지요. 그게 지금 저렇게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겠고요. 마음 한구석은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걸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젊은 날 아내가 수다를 떨고 싶어 할 때 저는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아내도 처음엔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도 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바라거나 따지지도 않더군요. 그게 아내의 체념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거실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그걸 털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누군가와 부딪히고 술잔을 기울이던 게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사라지니 제 손에 남은 인간관계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들도 다 이렇게 조용할까? 아니면 우리 집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 34년 동안 저는 늘 밖에 있었고 가족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졌겠지요. 그 단단한 원 안에 제가 다시 들어가려니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노후였을까?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제가 이 집의 손님조차 되지 못하는 낯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수정이는 점점 더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아빠가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수정이의 일상에 은연중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늦으면 누구랑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빠, 나 몇 시에 들어오는지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그저 걱정되고 궁금해서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아빠로서 당연한 관심이었는데 수정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침범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수정이의 방문은 요새처럼 굳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예전엔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옷차림 하나, 외출 시간 하나에 한마디 얹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정아, 그 옷은 좀 짧지 않니? 날씨도 추운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건데. 아빠, 나 30이야. 애 아니라고. 알아서 잘 다니니까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아빠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말이라 믿었던 것들이 딸에겐 낯선 사람의 간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 한 잔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딸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안에서 아내와 수정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제 얘기가 들리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만 있는 거야? 다른 일은 안 한대? 글쎄, 아빠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하려고 하는데 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언제 오는지, 내가 누굴 만나는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물어보는 거 정말 짜증나.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린 딸의 결정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따로 살면 안 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보고 숨이 막힌다니.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내였습니다. 차갑게 변했다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빠가 밖에서 치열하게 일했기 때문이야. 아빠 이제 좀 쉬면서 앞으로 뭐 할지 계획하고 너희랑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가만 안 둬.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제가 없는 곳에서 묵묵히 저를 대신해 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에게 닿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앉으니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입학식 그 화려했던 모든 행사에 저는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매달 아내에게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면 가장의 도리를 다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열심히 쌓아 올린 성은
정작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빈자리들로 촘촘히 메워져 있었던 겁니다. 수정이에게 저는 아빠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 이것저것 간섭하는 불편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해?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왜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있어? 응, 자다가 잠깐 깼어. 신경 쓰지 말고 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이내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툭툭대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얼마나 곪고 골맞을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이 텅 빈 집의 고독과 아이들의 사춘기를 오롯이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투명함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부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재였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을 저는 비로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내의 거친 방어 기제도 딸의 닫힌 방문도 결국은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34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에게 했던 수많은 무심한 말들을 떠올리며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빈자리로 기억되는 삶,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기억되는 삶. 나는 과연 어떤 가장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걸까? 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민낯을 제대로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한 우리 가족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응어리는 더 커져만 갔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 같은 의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로, 진짜 남편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긴 밤을 치새웠습니다. 그날 밤의 다짐이 무색하게 일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수정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삼켰고 아내와도 부딪히지 않으려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할수록 오히려 어색함은 더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깼고 아내가 부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릇은 왜 깨?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미안해. 조심한다고 했는데. 됐어, 그냥 둬.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니. 그 말 한마디에 34년 가장의 자존심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도움? 당신이 뭘 도와. 34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억울함이 분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일만 하느라 집안일 서툰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었는데? 나도 가장으로서 가족들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전쟁 치르듯 살았잖아. 아내의 눈빛이 그 순간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은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 애들 학교며 학원이며 행사란 행사는 다 나 혼자 뒷바라지했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알아준 적 있어? 아내는 참고 있던 울분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출장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눈 뜨면 옷 갈아입고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 집에서 아이들과 나는 아빠 없는 애들, 남편 없는 아내였다고. 당신이 밖에서 벌어온 돈이 부족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아빠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려니까 받아들이는 나도 애들도 숨이 막혀. 나도 이제는 아이들 다 키웠고 제 앞가림 하니까 내 생활 좀 편히 살아보고 싶은데 당신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숨 막히는 줄 알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나도 애들도 이제 당신 눈치 보는 거 지쳤어.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버틴 그 세월이 사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긴 여정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집안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동이 트자마자 낚시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누구는 멍하니 물만 바라보고 누구는 담배만 피우고 누구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안쓰럽고 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멍하니 수면을 바라보는데 아내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내가 살아온 시간은 뭐였는가?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잦아들고 대신 안쓰러움이 차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고독을 견뎌온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스쳤습니다. 매일 구박과 무시 속에 사는 게 답일까? 하지만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시집 장가도 안 보낸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낚시터에 앉아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가족에게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의 마음을 묻는 사소한 대화, 그게 빠진 가장의 자리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낚싯줄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아버지가 되자. 내 삶이 먼저 단단해져야 가족들에게도 진짜 온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어두워진 길을 걸어 나오며 저는 낚시 가방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아니, 삶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낚시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더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수정이에게는 더 이상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도 잔소리를 멈췄죠.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자 수정이의 날 서 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냉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탓하기보다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걸 낚시터에서 깨달았기에 묵묵히 제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평소 야근이 잦던 정민이가 웬일로 일찍 퇴근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렸을 우리지만 그날따라 왠지 용기가 났습니다. 낚시터에서 다짐했던 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정민아,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할까? 정민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정적. 거절당할까봐 괜히 손을 만지작거렸는데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채우며 날씨, 회사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만 오갔죠. 정민이도 분위기를 맞춰주려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잔이 오가고 나서 정민이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 계시기 많이 힘드시죠? 퇴직하신 지도 벌써 몇 달인데 제대로 된 축하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라 가족끼리 마음만 알면 됐지. 아버지가 오히려 미안하다. 괜히 가족들 눈치 보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랑 여행 간다고 자랑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조금 더 커서는 캐치볼하고 자전거 타는 애들이 부러웠고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랑 술 한잔 나누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속으로 이런 결핍을 안고 살았다는 걸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알아요. 저도 회사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버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미안하다, 정민아. 아빠 방식이 서툴렀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게 너희한테는 짐이었구나. 아니에요, 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도 많이 외로웠던 거죠. 외로웠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아들이 아니라 34년을 밖에서 맴돌았던 제 영혼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 이런 거면 충분해요. 수정이는 아직 애예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정민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묵묵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뼈있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여행이라도 좀 다니세요. 왜 집에서 그렇게 축 처져 계세요? 엄마랑 화해도 하시고 아버지 인생도 이제 좀 즐겁게 사셔야죠. 두 분이 맨날 싸우시는 것보다 각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저희도 훨씬 편해요. 그날 포장마차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정민이와 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어색했을 그 거리가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삼켜온 서운함,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민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잠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천천히 마음을 다시 이어가 보자.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춥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와 술잔을 나눈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쪽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죠. 주식 공부를 시작해 경제 기사를 챙겨 읽고 주말이면 낚시터에 나가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고 제 시간을 스스로 채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묘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일상에 덜 집착하게 되니 오히려 가족들의 표정을 더 잘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정이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수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정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부담만 준 것 같구나. 그걸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수정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존중할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거고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혹시나 아빠가 필요해질 때면 언제든 말해주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수정이는 짧게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자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퇴근한 수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함께 보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가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으로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캐묻지 않고 그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부딪혔는데 일도 너무 많고 힘들어. 그리고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막상 뭔가를 결정하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아빠가 34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상사든 다 자기 입장이 있어.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수정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아빠도 살아보니까 같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근데 그 어려운 걸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수정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좀 낯설긴 한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하네. 그 웃음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딸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가장이 아닌 아빠로서 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 또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화해를 선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쇼핑을 나가는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늦을 것 같아.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해주는 그 사소한 한마디가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조르지 않고 잘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먼저 낚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주말에 낚시 가? 물고기는 좀 잡혀? 응, 뭐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그만이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래? 그럼 주말에 나도 한번 가볼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만큼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즐기는 일상을 공유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은 없었습니다. 딸은 짧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아내는 맛있는 반찬 그릇을 제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한 식탁에 모이고 있다는 것. 34년 동안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제가 비로소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온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낚시터에 함께 갔던 그 토요일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저 낚시 의자 2개를 나란히 펴고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가고 김밥 2줄을 사서 나눠 먹었을 뿐이죠. 아내는 낚시가 처음이라며 낚싯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부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물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아내가 먼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많이 외롭고 허전했어.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엄마로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뒷전이었거든. 저는 낚싯대를 쥔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나도 내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다녀 보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외롭더라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 같고. 저는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처음 집에 있을 땐 너무 답답했어. 나도 내 일정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당신 밥은 먹었나? 뭐 하고 있나? 자꾸 신경 쓰였거든. 그러다 당신이 밉기도 하더라고. 평생 없는 듯이 살아오다 이제 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왜 그리 얄밉던지. 근데 또 열심히 살아온 걸 아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참 복잡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알아. 당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진심을 담아 건넨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보더군요. 우리가 원수처럼 된 건 서로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그만큼 실망하면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기 때문인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다 맞춰주길 바랐고 나는 당신한테 이해받기만을 바랐으니까.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당신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친구들 만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내가 다 응원할게. 응, 나도 미안하고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아내가 픽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같이 낚시도 오고 애들이랑 시간 맞으면 가족 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자. 그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화해의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즐겁게 살아가다가 가끔 이렇게 서로를 챙기자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가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저도 낚시를 다니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날 하루를 묻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아닌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다리를 다시 놓아준 것 같습니다. 수정이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기도 했고 결혼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캐묻지 않습니다. 묻는 만큼만 들어주고 대답해 주는 게 딸에게 맞는 거리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정민이도 가끔 먼저 술 한잔 하자고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수정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정민이는 거기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듣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문득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살짝 웃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 자기 시간을 살다가도 저녁이면 모여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34년을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실은 가족과 함께 사는 법을 전혀 몰랐던 저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가장 아프게 배웠고 지금은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 한자리는 늘 비워두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도 저를 견뎌야 할 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창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간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을 뿐입니다. 퇴직 첫날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그게 노후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노후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녁이면 다시 모이는 법을 배운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식탁 앞에 앉습니다. 아내가 차린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저 자신과 함께요. 이것으로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계절은 아주 평온하고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